저는 강남에서 사채업으로 평생을 버텨온 박인숙이라고 합니다. 젊을 땐 돈이 없어서 사랑도 아이도 제 인생도 죄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빼앗길 거다. 차갑게, 독하게 돈으로 버티는 법만 배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도망친 채무자의 짐을 정리하던 직원이 낡은 통장 한 권을 제 책상 위에 툭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문제 계좌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제 30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예금주 이름 정아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병원 침대 위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들었던 제 딸에게 제가 붙여줬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제 심장은 지금도 똑같이 기억합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고 세상이 조용해졌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제가 외면하고 살아온 진실이 이 낡은 통장으로 다시 찾아온 걸까? 돈이면 뭐든 지킬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이름 석자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시간, 그리고 가장 기적 같았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살아온 세월만큼 묵직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세월을 뒤집어버린 진실을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비톡촉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 공기엔 종이 냄새와 싸구려 볼펜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강남 한복판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두꺼운 유리창이 그 소리를 대부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파묻혀 숫자만 보고 있으면 세상사가 단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갚거나 못 갚거나 그뿐이었으니까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도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 구석에서 장부나 정리하던 제가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 제 이름 석자로 된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남 독전 할매라고 불렀죠. 무섭다는 뜻이었겠지만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건 적어도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직원 하나가 문을 두드리며 통장 한 권을 책상 위에 살짝 밀어놨습니다. 도망간 채무자가 남기고 간 짐을 정리하다가 나왔다고 했죠. 사장님, 이것도 그냥 버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으니까요. 솔직히 그런 건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차피 돈으로 안 바뀌는 건 이 일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손을 내저으며 그냥 치우라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예금주 정아린.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어느 은행 통장인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그 모든 게 흐릿해졌습니다. 그 이름 석자만 사무실 안 공기를 통째로 비워버리듯 제 가슴으로 쑤셔 들어왔습니다. 아린. 30년 전 제가 뱃속에서부터 불러주던 아이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들었던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 그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과 똑같은 글자가 낡은 통장 표지 안에 또렷하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직원이 제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제 얼굴색이 이상했나 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중에 볼 테니까 여기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낮게 나왔지만
다행히 직원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사무실 안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손끝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에어컨 바람이 분명 똑같이 불고 있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건 하얀 병원 침대 위에서 아기는 숨을 못 쉬고 떠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통장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은 5년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기록도 없었죠. 주소란에는 서울 변두리 어느 동네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낡아서 번져 있었고 통장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통장을 오래 들고 다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눈은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아린. 한 글자씩 속으로 음조렸습니다. 린. 그 소리가 입안에서 맴돌 때마다 30년 동안 단단하게 닫아뒀던 문 하나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제가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장부를 더 이상 넘기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몇 번이나 결제 서류를 들고 왔지만 전부 내일 보자고 돌려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사무실 안이 어두워질 때까지 저는 그 통장을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통장이 제가 숨겨두고 산 30년을 통째로 끌어올릴 줄은요. 제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 강남 빌딩, 차가운 사무실, 독전 할매라는 별명, 서류 더미 속에 묻어버린 감정들, 이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이야기가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그 통장을 가방 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미 그 이름은 제 머릿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60평생을 산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30살 여자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품고 사랑을 믿고 세상이 따뜻할 거라고 착각했던 그 시절의 눈빛 말이죠.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이 이름이 정말 그 아이와 관련이 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린이는 죽었어. 30년 전 그날 병원에서 분명히 들었잖아.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단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그저 어른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통장이 하필 제 손에 들어온 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제 인생의 두 번째 갈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전 병원 침대 위에서였고 두 번째는 바로 그날 사무실 책상 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길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를요.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저는 조금 더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나이 26, 손에 기름 냄새를 묻히고 살던 그 시절로요. 그때 저는 을지로 골목에서 분식집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튀김 냄새를 맡다 보면 머리카락까지 기름이 밴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해도 옷을 갈아입어도 그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시끄러운 주문 소리 사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허리는 늘 욱신거렸고요. 카운터 앞에 서서 떡볶이를 젓다 보면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게 제 청춘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은 그저 내일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오늘을 버티는 시간들이었죠. 손님들 얼굴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주문만 받고 음식만 내주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날들 속에서 저는 딱히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냄새로 하루를 버티던 제 앞에 어느 날 깨끗한 와이셔츠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 목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 그 냄새가 튀김기름 냄새와 섞이면서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김밥 하나랑 떡볶이 좀 많이요. 그 남자가 처음 한 말은 그저 주문이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단정한 눈빛, 깔끔한 말투, 돈 걱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보이는 그의 손은 거칠지 않았어요. 제 손처럼 세제에 갈라지고 뜨거운 물에 데이고 기름에 거칠어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시켰죠. 그리고 또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려니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오는 소리, 의자를 당기는 소리, 물컵을 드는 모습까지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바쁠 때 그가 도와주겠다고 앞치마를 집어들더니 진짜로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깨끗한 손으로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어색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이 손으로 설거지 같은 거 해봤어요?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을 때 그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어디서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웃음이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설거지가 서툴렀고 진짜로 물이 튀어서 당황했고 진짜로 제 눈치를 보면서 그릇을 닦았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손님 끊긴 오후 시간 카운터에 팔꿈치를 괜 채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는 강남에서 건물 몇 채를 가진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유학 준비 중이라고 했고 주말이면 일부러 이 동네까지 나와 오래된 서점에서 책을 산다더군요. 왜 하필 여기에요? 강남에도 서점 많잖아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긴 삶 냄새 같은 게 나서요. 제가 모르는 냄새라 자꾸 오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말 한 줄에 이미 그 사람과 제 사이 거리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더군요. 그에게 삶 냄새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저에게는 매일 견뎌야 하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골목 끝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나눠 마시며 그는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막노동하는 아버지, 손가락이 갈라진 어머니, 월세가 밀릴까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던 제 청춘까지도요. 힘들었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누가 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족들은 다들 바빴고 친구들도 저마다 먹고 사는 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숙 씨는 강한 사람이네요. 강하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강해져야 했을 뿐인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의 시작일까 하고요. 대단한 장면 없이도 찾아오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없으면 내일이 허전할 것 같아지는 순간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님과 알바가 아닌 민호 씨와 인숙 씨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이란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게 만드는지를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민호 씨와 인숙 씨에서 그냥 민호와 인숙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뒤에 붙던 씨 한 글자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이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았어요. 골목길 자판기 앞 데이트가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30분, 나중엔 1시간이 훌쩍 넘도록 그 자리에 서 있곤 했죠. 겨울 찬바람이 불어와도 여름 더위에 땀이 흘러도 우리는 그 자판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쏟아내게 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창피한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민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들어줬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정말로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누가 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틈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어느 날은 한강 둔치를 걸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게는 꿈 같았어요. 가난한 집딸인 제가 이렇게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 같은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제 머리를 짓눌렀어요. 자존심과 사랑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누 냄새도 분식집 튀김 냄새도 갑자기 견디기 힘들어지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생리도 한참 늦어졌더군요.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습니다. 축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료실 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에 앉아있던 사람들 얼굴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가 부른 산모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 남편과 손을 잡고 걷는 부부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두렵기만 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제 두 손은 계속 배 쪽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올라왔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민호는 뭐라고 할까? 우리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하시려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골목 끝 자판기 앞 우리가 늘 서 있던 그 자리에서요. 말을 꺼내기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는데도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민호야, 우리 말을 꺼냈을 때 그 사람 얼굴에는 잠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곧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제 차가운 손을 감싸며 힘을 주듯 꽉 쥐어줬습니다. 같이 키우자.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 우리는 둘 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는 힘들어도 같이라는 말만 믿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부잣집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제 자존심이 얼마나 처절하게 부서질지도요.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좋은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대리석 바닥이 이어지고 집 안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고급스럽게 울리는 그 느낌. 민호 집은 딱 그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낡은 운동화가 그 깨끗한 바닥 위에 놓이는 게 죄스러웠어요. 신발을 벗으면서도 제 양말에 구멍이 났나 안 났나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아줬지만 그 손도 땀으로 축축했어요. 떨리는 건 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부잣집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갑습니다. 냉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게 제가 살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집은 좁아서 물건을 쌓아두기 바빴는데 이곳은 넓어서 물건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집이었죠. 긴 식탁 끝에 앉은 그의 부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물기를 닦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던지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저를 가격표 없는 상품처럼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민호 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명령 같은 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엉덩이를 의자 끝에만 걸치고 앉았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놨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 냄새, 은은한 나물 향기,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하는데 제 코는 아무것도 맡지 못했어요. 긴장 때문인지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기가 생겼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섞인 온도는 충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을 삼킨 것처럼 그 말이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 크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호가 힘주어 말하자 그의 아버지는 피식 웃더군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한 번에 식탁 위 공기가 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넌 내가 어떤 집 아들인지 잊었냐?
그 뒤로 이어진 말들은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저를 향해 날아오는 칼날들이었죠. 피부를 베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가운데를 도려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머리 잘 썼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파야 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애 낳고 버텨줄 것 같냐? 돈 때문에 우리 애 붙잡고 있는 거잖아. 우리 집 이름이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생겼어. 강남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네.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수저를 제대로 쥐지도 못한 채 손에 땀이 흥건히 차는 걸 느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밥을 입에 넣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인숙이랑 아기를 지키겠습니다. 민호가 힘겹게 말했지만 그 말은 식탁 위 공기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냐? 넌 유학 가야 하고 우리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애야. 그런데 이런 애랑 무슨 집안을 꾸린단 거야? 민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면 그나마 감정이라도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저를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는 시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점점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가난이 이렇게 부끄러운 거구나.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정말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바람 냄새도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그저 그런 말 한 줄만 맴돌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 그 네 글자가 제 이름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이 흐려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랑과 자존심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앞으로 가자고 재촉하는데 자존심은 자꾸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사랑을 지켜야 하나?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하지만 그 갈등도 곧 더 큰 사건 앞에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운명은 제가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으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민호는 집안 문제로 정신이 없다고 했고 전화는 자꾸만 짧게 끊어졌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불안한 마음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됐죠. 처음엔 배가 살짝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이게 진통인가 싶었는데 점점 간격이 짧아지면서 통증이 제 몸을 휘감기 시작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배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허리 쪽으로 뭔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골목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생아 울음소리, 그 모든 게 제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진 뒤 진통이 올 때마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처럼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또 저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줬지만 금방 뜨거워졌죠. 그 와중에도 머리는 멀리 있었어요. 이 고생 끝에라도 아이만 건강하게 나오면 된다
그 생각 하나에 몸을 맡겼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아리나, 조금만 버텨. 엄마도 버틸 테니까.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급해졌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농도 확인해요. 그런 말들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얗게 번쩍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만실의 밝은 불빛, 천장의 하얀 타일,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기제 아기는요? 목이 다 타버린 것처럼 제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마치 날씨를 말하듯 그렇게 말했어요. 산모분, 마음 단단히 드셔야겠습니다. 아기는 숨을 쉬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마치 수조 속에 머리를 집어넣은 사람처럼 모든 소리가 뭉개져 들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손으로 배를 더듬었는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방금까지 그 안에 있던 아이가 이제는 어디에도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한 톤 낮아졌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목이 쉬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우리 아린이는 울지 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누군가가 병실에 들어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 직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는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한 말만 또렷이 남아 있어요. 그 남자 정민호 말입니다. 이미 떠났어요. 부모님이 데리고 외국으로 나갔다더군요. 산모랑 애 버리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까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그 사람마저 저를 버렸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그가 떠났다는 말도, 이상하게도 사람은 제일 약해졌을 때 들은 말을 제일 깊이 믿어버리더군요. 의심할 힘조차 없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제 짐을 챙겨줬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기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손수 준비했던 작은 베네저고리, 모자, 양말.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옷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이를 잃은 여자이자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단어가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잔인하게 정해버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새겨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30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죠.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오고 사람들은 치킨집 앞에서 줄을 서 있었고 어디선가는 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밝았고 거리는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걷고 있어도 걷는 게 아니었고 숨을 쉬어도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에 사다 둔 반찬들이 이미 상해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물러져 있었고 반찬통 안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싱크대에 괜히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저는 수도꼭지를 닫았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조차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죠. 빚독촉 전화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위해 준비해둔 돈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나갔고 내일 살 돈조차 막막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안 받으면 더 심하게 독촉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인숙 씨, 이번 달 이자라도 내셔야죠. 원금은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이자만이라도요.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을 갚아야 하는 물건 같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빚 때문에 골목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인숙 씨, 돈에게 잡아먹히느냐, 돈을 잡아먹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게 사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부 정리 정도였죠. 누군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빌린 액수, 이자. 숫자를 적고 날짜를 확인하고 전화를 거는 일. 처음엔 숫자만 보였는데 조금 지나자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사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 학원비 때문에 장사 망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자기 사정을 늘어놨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내 사정을 남에게 내놓지 않는 것처럼 남의 사정도 들여다보지 않는 게 편하다는 거려. 누가 그랬지. 가난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점점 숫자에 익숙해졌고 안 갚으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을 침착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싣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차갑게, 담담하게, 마치 기계처럼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돈 냄새를 먼저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못 갚는 사람인지, 누가 안 갚으려는 사람인지 눈빛만 봐도 대충 알게 되더군요. 진짜 못 갚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안 갚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다음에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을 할 때 눈빛에 거짓이 담겨 있었죠. 장부가 두꺼워질수록 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도 커졌습니다. 월세 걱정은 사라졌고 빚도 다 갚았어요. 옷도 새로 샀고 밥도 제대로 먹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달라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박 사장, 사채계의 거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웃기는 건 그 소리가 나올수록 제 안 어딘가는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끔 아린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아린아,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일부러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장부를 펼쳐서 숫자를 확인하고 내일 받아야 할 돈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야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한 번 아이 예정일 즈음이 되면 저는 혼자 술잔을 올렸습니다. 작은 상 하나를 차려놓고 소주 한 잔을 따라서 빈자리에 놓았어요. 촛불을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리나,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있다면 거긴 따뜻하니? 그 질문은 늘 공중에서 사라졌고 답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인생도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위로 대신 돈을 주었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죠. 다시 통장 이야기로 돌아가죠. 예금주 이름 밑에는 작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 연필로 흐릿하게 쓴 글씨였는데 몇 번이고 들여다봐야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주소를 손으로 따라 쓰면서 제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강남의 빽빽한 빌딩과 깨끗한 보도블록 대신 여기는 신축 아파트 대신 낡은 연립들이 붙어서 있고 골목에는 오래된 분식집, 세탁소, 문구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와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시멘트 냄새, 골목 어귀에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 그런 것들이요. 주소 끝에 적힌 상호 이름은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아린국밥이라는 간판이 낡아서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뜨거운 국물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국밥을 먹는 남자, 카운터 옆에서 신문을 보는 노인. 그런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2번 뛰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매, 턱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낯선 얼굴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제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입고 있던 앞치마 한쪽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정아린. 통장 속 이름과 제가 잃어버렸던 그 이름이 한자리에서 겹쳐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세요? 국밥 하나 드릴까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래, 국밥 하나. 겨우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를 손으로 짚었는데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국물 김이 올라오는 방향에서 돼지뼈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지만 제 코는 그 냄새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카운터 안쪽에서 움직이는 여자만 자꾸 눈으로 쫓았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주방을 오갔습니다. 국밥을 담고 김치를 덜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이 일을 오래 해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없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따뜻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제 앞에 국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손은 제 손처럼 거칠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깨끗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약간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었습니다. 저기 아버지는 뭐 하시니?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에 그녀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편찮으세요. 옛날엔 택시도 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셨는데 이제는 거의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게 지키고 있고요.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 받아들인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제 목이 약간 갈라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 쉬는 게 힘들었어요. 그녀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탁 부딪혔습니다. 사소한 소리였는데 제 귀에는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국밥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정아린.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다고 들었다는 아이. 저는 그날 국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손이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돈을 꺼내는데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줍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를 모르는 딸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문 앞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봤는데 제가 봐도 낯선 표정이 서 있더군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눈빛.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확신도 부정도 못한 채 골목 끝까지 걸어나가는 동안 통장 안에 적힌 주소가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국밥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자꾸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죠. 마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아이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갔습니다. 아린이에게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 이름을 물었고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물어보세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얼버무렸어요. 예전에 택시 일하시는 분 아는데 혹시나 해서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쓰라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오래된 페인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긴 복도를 걸으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어요. 저는 안내판을 따라 천천히 그 사람의 병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과거가 함께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이 문을 열면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주름, 다소 마른 볼살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코선과 턱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얼굴 위에 쌓여 있었지만 저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민호. 30년이 지나도 사람의 눈은 그 얼굴을 잊지 않더군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동시에 차갑게 얼어붙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온 겨울 햇빛이 하얀 이불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눈에서 자꾸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이지 않게 뛰었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지난날의 목소리들이 함께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키우자. 내가 책임질게. 그때 그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이불 밖으로 약간 나와 있었는데 손목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얇게 변색된 은 팔찌. 어디선가 한번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사준 팔찌였습니다. 그가 29 되던 해 제가 분식집 월급 모아 선물했던 그 팔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고리가 끊어진 건지 낡은 실로 몇 번이나 감아 겨우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빛은 다 발에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차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않고 손목에 차고 살았던 거죠. 갑자기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팔찌를 바라보는 동안 제 안에서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버리고 떠난 걸까? 아니면 나와 다른 식으로 버텨온 걸까? 그때 그가 약간 몸을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마주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말까지 나누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옆을 지나가면서 제 쪽을 힐끗 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병실을 나오는 길, 복도 끝 유리창에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눈을 시리게 했습니다. 아니, 눈물 때문에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손목에 그 팔찌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낡고 흠집난 팔찌. 하지만 버리지 않고 간직한 팔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 상처만 붙들고 모든 걸 단정 짓지 않겠다고요. 30년 동안 제가 믿었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번쯤은 제 이야기 말고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거니까요.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제가 과거에서 한 발짝 떨어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출산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건물 모양과 계단 모퉁이는 그대로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30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계단을 올라갔던 날, 진통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휠체어에 앉아있던 날, 그리고 빈손으로 내려왔던 그날. 옛 기록을 뒤지며 당시 근무했던 의료진 명단을 찾았고 운 좋게도 그중 한 간호사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전화로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30년 전 일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요양병원 방 안에는 작은 창문과 한 사람 앉을 반쯤 다른 소파, 그리고 희미하게 약 냄새가 감도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방 안이 어둑했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물컵과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말했을 때 간호사였던 그 할머니는 한동안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제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입술을 떨었어요. 그리고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날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그 한 문장에 제 심장이 턱하고 걸렸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힘차게 울었어요. 제가 안고 나갔으니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녀는 더듬더듬 그날의 일을 꺼내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 이 아이는 없던 걸로 하라는 말, 부잣집 식구들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한 남자. 그 남자 기억나요? 정민호 맞죠? 제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 계속 빌었어요.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자기가 평생 사라지겠다고. 산모한테는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면서 말을 이어가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른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면서 아기만 살려달라고 자기가 뭐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30년 동안 꽉 찼던 배신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제가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증오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서류에는 사망이라고 적고 실제로는 그 남자에게 아기를 안겨 병원을 떠나게 했다고요. 돈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았고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산모분에겐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땐 그게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죠. 부잣집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산모분이 알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도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제 손도 차가웠고요.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슬펐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모두가 상처받은 거니까요. 병원을 나오는 길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는데 가슴 안쪽이 얼얼했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고 그 남자가 도망갔다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제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고 그 남자는 아이를 위해 사라지는 쪽을 선택했더군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렸던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거리에 불빛들이 흘러가는 게 보였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울면서 사는 시간은 끝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증오를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이 아니라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거실 불을 낮게 줄이고 테이블 위에 통장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밤 찬바람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저는 한참을 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아린. 이 이름은 더 이상 제 가슴을 찢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찾아가야 할 사람의 이름이었죠. 30년 동안 제 안에 묻혀 있던 이름이 이제야 밖으로 나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 사람과의 대화를 이제는 나눠야 할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지난번보다 단단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인수가?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제가 먼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쌓여 있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알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린이를 지켰는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인수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30년의 그리움이 다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병과 세월이 만든 손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걸. 나는 30년 동안 널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넌 30년 동안 아린이를 지키면서 살았더라.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해도 돼. 나를 원망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니야. 제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는 지켰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지켜줬어. 아린이를.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생각했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골목 끝 자판기 앞에서 커피 마시던 날들. 당신이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거. 손이 차가워서 내가 손을 잡아주면 부끄러워하던 거. 그런 것들. 저도 기억났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요. 나도 생각했어. 분식집에서 서툴게 설거지하던 내 모습. 책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이던 거.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거. 민호가 손목에 낡은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그럼. 내가 준 건데. 한 번도 안 벗었어.
고리가 끊어져도 변색이 돼도 이걸 보면 당신이 생각났으니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수가, 민호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셋이 가족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많이 바꿔놨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조금씩.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색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젊은 시절처럼 따뜻했어요.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아린이를 우리 딸을 지켜줘서. 병실을 나올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린이한테 말해줘. 엄마가 살아계시다고. 엄마가 널 사랑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말할게.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밥 먹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아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요.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2잔이 식어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내 엄마 얘기 들려줄까? 아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래 숨겨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가난했던 제 젊은 날, 부잣집 아들을 사랑했고 너를 품고 버텼던 시간, 병원에서 들었던 거짓말, 그리고 30년 동안의 오해. 아린아, 너 엄마 죽지 않았어. 평생 너를 잃었다고 믿고 혼자 울면서 살았을 뿐이지. 그 말을 끝내고 나서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엄마가 나야. 짧은 침묵 후 아린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잡지 못했던 그 손의 온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처음 부른 그 한 단어에 저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카페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저 딸의 손을 꽉 잡고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린이가 제 손을 꽉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사체 장부를 펼쳐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구나. 돈을 굴리고 사람을 재촉하고 빌려주고 받아내고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인생의 앞줄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살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직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일 여기까지 할 거야. 정리하자. 사무실 안 공기가 술렁였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30년 동안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을 허무는 기분이랄까. 그 성 뒤에 숨어 울던 제 자신을 이제는 밖으로 꺼내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진심이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른 걸 해보려고.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강남이 아닌 그 작은 국밥집에서 아린이와 민호와 나란히 앉아
뜨거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후끈한 김이 얼굴을 스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젊은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밥을 먹고 가끔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엄마,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아린이 제 앞에 물컵을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건 결국 돈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찾아주는 거구나. 낡은 통장 하나 때문에 30년 동안 묻어둔 이름을 다시 불러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통장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도 어딘가에서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내려놓으려 합니다. 사채업자 박 사장이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당신께 들려드리는 것도 어쩌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정리 중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제일 아플 때 놓쳤던 것이 30년 뒤에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돌아옴이 이렇게 따뜻할 줄도요.